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매달 꾸준히 저축하며 언젠가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꿈을 키워왔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저는 늘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저희 부부는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화는 시댁에서 항상 위협받았어요. 특히 남편의 형수, 제게는 형님이 되는 그분 때문에 매번 마음이 복잡했죠. 형님은 남편의 형과 결혼하여 시댁의 장손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그녀의 행동은 며느리답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존경심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저는 많이 당황했었죠. 형님과 저는 동갑내기였지만 성격이나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녀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과시하기 좋아했죠. 특히 저처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가 늘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의 화목을 위해 그런 모습도 참고 넘어갔죠. 언니, 그 명품백 새로 샀어요? 제가 한 번은 무심코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응,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기다렸다가 겨우 구했어. 너도 하나 장만하면 좋을 텐데. 아, 미안. 너희 형편에는 좀 부담되겠구나. 형님의 말에는 항상 교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형님이 얼마 전 아주버님과 함께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도 무리한 대출을 끌어와 간신히 마련한 집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형님 부부의 살림살이가 그렇게까지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명품을 사고 비싼 음식점을 다니고 자신의 5살 아이에게도 과한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었어요. 아이 교육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시켜야 해. 네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니? 임대 아파트에서 자라면 친구들도 그런 애들만 사귀게 될 텐데. 형님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던지곤 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전화로 큰아들 부부의 상황을 걱정하며 저에게 하소연하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돈 문제로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 형님이 시어머님을 마치 식모처럼 대한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며 안타까웠죠. 큰 며느리가 나를 집에 들이지를 않아.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항상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시숙은 매번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미안해했어요. 동생인 남편에게 형으로서 보여줄 것이 없다며 항상 고개를 숙였죠. 형님의 사치와 무례한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항상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아주버님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였죠. 큰애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구나.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시어머님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도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형님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돕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주방에 와서 음식을 맛보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죠. 동서, 이전은 간이 너무 세네. 이걸 어떻게 먹어? 형님이 손가락으로 집어 맛을 본 뒤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는 이미 손이 부족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트집만 잡는 형님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으며 말했죠. 형님, 그러지 말고 지금 바쁜데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형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저는 당황했고 주방에 있던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동서,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에 너무 건방지네.
형님이 제 머리를 잡은 채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뻔했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왔죠. 형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웠거든요. 아주버님이 너랑 이혼한대. 몰랐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제 머리를 놓았죠. 무슨 소리야 그게?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님이 곧바로 다가와 형님을 말렸어요. 당장 그 손 놓으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아주버님도 다가와 형님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 진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형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니? 우리 애는 어쩌고? 20억짜리 내 아파트는? 아주버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처럼 아이에게 화만 내고 과한 사교육으로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집은 팔든지 해서 빚부터 갚을 거고. 그 자리에서 폭발한 형님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시어머님까지 밀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결국 설날 가족 모임은 최악의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형님은 위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했고 아이의 양육권도 달라고 했죠. 하지만 법정에서 형님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와 경제적 능력 부족이 드러나면서 결국 양육권은 아주버님에게 돌아갔어요.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집은 파라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요. 이혼 후 형님은 계속해서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아이를 핑계로 만남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아이의 면접 교섭권만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형님이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났다며 자랑하는 문자를 시어머님께 보냈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그저 손주를 생각해서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다고 하셨죠. 얘야, 큰 며느리가 새 신랑감을 자랑하더구나. 재혼하면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어머님은 여전히 손주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형님의 재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혼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알고 보니 형님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들통이 났다고 해요. 그 남자는 아이가 있는 여자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큰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어.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난 이제 손주만 생각할 뿐이야. 시어머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형님은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자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다시 아주버님이나 시댁에 매달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형님의 그런 행동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묵묵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새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형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형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치스럽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설날 사건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꽤 모였어요. 아주버님은 새 직장을 구해서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시어머님은 종종 그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형님은 여전히 자신의 SNS에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올리며 살고 있어요.
가끔 저에게도 연락이 오지만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형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동서, 요즘 어때? 나 좀 만나자. 얼마 전 형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해오는 모습이 너무나 형님다웠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형님의 독성에 제 평화를 희생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남편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작지만 행복한 우리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할 미래의 보금자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날 머리채를 잡혔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해요. 그 사건이 형님의 본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아주버님과 아이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얼마 전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얘야, 네가 그날 참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편안해졌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그날 제가 한 말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 속에서 솔직한 진실이 튀어나온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변할 수 있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큰 며느리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형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님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명절이 다가올 때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님,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저.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으니까요. 형님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하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허황되고 불안정하다고 해요. 아주버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새로운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요. 가끔 형님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변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감사해요. 그녀 덕분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피해야 하는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형님을 마주쳤어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소의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오랜만이네, 잘 지내? 형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잘 지내요. 형님도 건강해 보이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 임대 아파트 살아? 우리 전 남편은 요즘 어때? 형님의 질문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직 임대 아파트예요. 하지만 곧 우리 집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아주버님은 잘 지내시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형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마도 아주버님과 아이가 자신 없이도 잘 지낸다는 소식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난 요즘 새 남자친구랑 잘 지내. 곧 결혼할지도 몰라. 형님이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축하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형님은 여전히 형님이었고 저는 이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형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형님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형님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남았죠. 지난주 저희 부부는 드디어 집을 계약했어요. 비록 형님의 20억 아파트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만의 보금자리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묵묵히 저축하며 꿈을 키워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아주버님은 최근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해요.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지만 그분은 조카를 진심으로 아끼고 시어머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해요. 아주버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돌아온 것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주버님, 정말 축하해요.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재수씨.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버님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형님이 아이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작년 말 형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거였죠. 명품 가방과 옷, 화려한 외식, 과시적인 생활.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끈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형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이 크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상황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거죠. 사람은 정말 안 변하나 봐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변했잖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그 말에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형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많이 성장했어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게 된 거죠. 이제 곧 저희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작지만 소중한 저희만의 공간이에요. 무리한 대출 없이 저희의 능력 안에서 마련한 집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공간. 형님은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테지만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형님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모든 관계가 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독성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진실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형님의 존재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요. 다만 저는 그녀와 달리 매일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죠.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남편이 어젯밤 잠들기 전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유함은 집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행복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형님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